맡아주는 선생님께서는 인천대학교의 남성 선생님이십니다. 남성 선생님께서는 한일 비교문학과 그리고 일본 지역학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소개받은 인천대 일본과의 남상욱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부터 굉장한 상당한 공부가 됐습니다. 진짜 한국 전쟁의 트랜스내셔널한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방대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 심층들이 또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인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왜 오늘날 한국 전쟁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인사 말씀을 해주신 이효석 인문학 연구소 소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서방 세계가 전면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아서 세계 대전을 회피하는 식의 지금 전쟁이 되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지금도 전쟁이 계속 되고 있다. 전후라는 사고라는 것이 어떤 굉장히 기만적인 단어 혹은 회피적인 단어는 아닐까라는 이제 의심을 저희한테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런 논의들은 어쩌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 전쟁을 보는 어떤 관점이 과거의 기억을 무조건 어떻게 계승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전유됐는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다가올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전쟁을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될 텐데요. 이 한국 전쟁에는 무엇인가? 누구의 전쟁인가? 누구의 기억인가? 이거에 따라서 한국 전쟁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계 제2차 대전 이렇게 하지만 모든 나라가 전쟁을 한 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조금 다르게 한국 전쟁은 한국 전쟁이지만 동시에 한국인만의 전쟁은 아니었다는 점. 이것을 이제 손혜령 선생님의 항미 원조 문학이라는 개념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이 개념으로서 한미 원조 문학이라는 것은 이 한국 전쟁으로 호명하지 않을 수 있는 한국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준 아주 구체적인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제 한국 전쟁을 냉전의 시작이라고 할 때 또 굉장히 복잡해지죠. 냉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건데 보통 이제 냉전과 열전을 나누면서 이제 냉전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혹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가 열리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하는 과정에서의 내전 상황들이다. 등등으로 수많은 정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시대적 문맥을 고려해서 읽는다면 이 전쟁은 지난 세계 제2차 대전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세계 대전을 억제하기 위한 전쟁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나라 안에서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전쟁을 회피하는 전쟁, 그러니까 회피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하는 전쟁을 허용하는 것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쓸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재래식 무기 전쟁의 시작이 이제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냉전의 두 가지 축으로 얘기하는 소련과 미국이라는 새로운 권력의 힘은 전쟁을 억제하는 새로운 권력을 또 갖게 되었다.
물론 이제 전쟁을 억제한다는 게 전쟁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전쟁을 얘들은 벌여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많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의 경우가 이제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냉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성격을 아주 잘 드러냈다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손혜령 선생님이 토론자인 이제 김선환 선생님이 해주신 도가 위국이라는 말, 이런 개념도 있다. 그러니까 이 항미 원조만이 아니라 집을 보호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 나가서 전쟁을 한다라는 것,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디스커션 속에서 손혜령 선생님 의 발표에 대한 디스커션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왜 냉전 문화를 보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이제 손혜령 선생님께서 생각할 겨를이 없진 않았을까 그 당시에.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가 아니라 이 어떤 한국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 한국 전쟁이 가진 보편성의 의미를 좀 차단하는 구조도 어떤 의미에서 갖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냉전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초월적인 시점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당사자성으로 되는 이 양극 사이에서 이제 자아가 분열할 수밖에 없는 이 구도로 이제 저희를 몰아가는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냉전이라는 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의 보편성을 차단하는 어떤 구조가 동시에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손혜령 선생님한테 드리는 저희 질문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 항미 원조 문학이라는 카테고리로 만약에 이제 했다면 거기서 이제 미국이라는 존재가 적으로 이제 표현이 될 텐데요. 불과 태평양 전쟁 때 그 도쿄 공습을 갔던 미국의 그 비행기가 기착지가 또 중국이었어요. 그런 2차 세계대전 때 우군이었던 그 미국을 갑작스럽게 적을 돌리게 될 때 그 표상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가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다니엘 선생님은 오늘 굉장히 뭐랄까 신학적인 얘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목사가 등장하는 그런 소설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이건 이제 냉전이 가진 어떤 신학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은 뭐 다들 알다시피 초기 건국 때부터 스스로를 이제 퓰리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속에서 성지로서의 미국을 지키기 위한 고립주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세계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통해서 이제 확대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 개신교의 입장에서 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외부에 나가서 싸운다는 것 그런 서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적인 그 내러티브가 생기는가가 하나 이제 궁금해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난이죠. 피난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서사잖아요. 이 모세가 나오고 가나안을 통해서 가는 그런 서사니까 또 그것들이 이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라고 불리는 우파를 좀 낳는 기원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름대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여희 선생님은 굉장히 저는 재미있는 발표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김여희 선생님이 이제 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베트남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국내 이제 답사를 하셨는데 인천도 오셨어요. 여러 군데를 다니셨지만 이제 오늘은 제주에 특별히 집중을 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백비를 딱 내세운 이거 이름을 정의할 수 없는 기념물. 근데 이 자체가
그러니까 4.3을 상징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이 한국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편으로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김혜진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을 과도기 정의, 그러니까 정권이 계속 바뀌고 역사가 픽스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지를 남겨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궁금증은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터키 이런 나라가 한국 전쟁에서 참전을 했는데 그리고 어느 날 막 축구하다가 갑자기 터키가 한국 전쟁에서 같이 피를 흘리는 우방이다. 나 이러한 어떤 같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논리로서 이 백비에 새겨져야 될 어떤 인물로 들어와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국 내부 안에서의 정치적인 논의로만 결정이 돼야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뭐가 있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기념비만이 아니라 이미 있는 조금 흉물스러운 기념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큰데 사실 이제 독일에서 베를린 있잖아요. 타다 요코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제 베를린이라는 도시 풍경을 적는데 거기 이제 푸시킨 거리에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그 전쟁 기념관은 어떤 전쟁 기념관이냐면 소련이 동독을 해방하러 왔다 해가지고 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점령한 그것에 대한 낱낱한 그 동상들이 있고 그걸 이제 찾아가서 구글에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일된 독일이 그 전쟁 기념관을 바로 없애지 않고 나름대로 놔두고 있다는 거. 그것도 참 무거운 의미인 것 같아요. 되게 흉물스럽고 이건 도대체 뭐야? 우리 독일인을 죽이려고 온 소련 인민군들을 위한 전쟁 기념관이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또 동시에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지오 선생님의 질문을 이제 서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루야마 테조의 어떤 사상을 계속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전후를 산다는 것과 냉전을 산다는 걸로 이렇게 구별을 좀 하시는데요. 오늘 카지오상 얘기에 의하면 요 당시의 사람들은 일본인들은 한국 전쟁을 계기로 전전을 산다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것은 이제 막 생성되기 시작할지도 모르는 전후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균질한 언서를 굉장히 이제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한편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경제적 성공으로 인해서 무력화됐다. 그래서 이제 전향을 하게 되었다. 근데 이 전향을 하는 논리로서 이 샤르트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또 일본 작가들은 왜 샤르트르의 이 존재와 무만 갖고 오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샤르트르라는 작가가 한국전쟁 때 북한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지지한 굉장히 참여적인 프랑스의 지식인이기도 했는데 왜 일본의 이제 지식인들은 샤르트르의 그 부분만을 굳이 강조를 했는가 라는 부분은 조금 잘 몰라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세진 선생님 오늘 발표 정말 이 얘기까지 들으면 이 한국전쟁의 트랜스내셔널 기억 속에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트랜스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기계해야 되지? 라는 이제 굉장한 곤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전쟁 시기가 동시에 이제 포스트 코로니얼리즘의 딱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끝났지만 여전히 식민지적인 상황이 지속이 되는 게 아까 디자인 얘기까지 나왔지만 적산 작업이 여전히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상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도대체 어디서 확보했으면 좋겠냐 하는 질문이 아까 이효선 선생님 질문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종합 토론으로 이제 넘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장혁주가 한국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조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동시에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한국 전쟁이 그 일본인들에게 한국인에 대한 혐오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같는가라는 질문도 좀 던져보고 싶은데 이걸 장대진 선생님한테 던져봐야 이게 올바른 상대한테 질문 던지는 건가 좀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으로 모두에게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윤희아 선생님 그 발표를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박사 논문이 이제 저는 일본의 이제 아메리칸 아이즈가 제 박사 논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차곡차곡 이제 제 논리로서 풀어간다면 사실 이제 제가 공동 연구를 하면서 미군 기지에 대해서 썼지만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이것을 기지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캠프잖아요. 이 캠프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게 분사적인 성격과 문화적인 성격이 동시에 이 캠프 안으로 사실은 포함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 노윤희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한국 전쟁 수행 중에는 캠프를 만들 여력이 없지 않았냐 그건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 미군 장교의 가족들이 가지 않았잖아요. 베트남 전쟁의 성격이. 근데 이제 한국 전쟁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체류할 줄 알았던 일본에 있었던 캠프가 장기 체류로 전환되고 그다음에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니까 이제 장기 체류의 형태로 바뀌고 그다음에 장교의 가족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체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동시에 군사적 억제력으로도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로 이곳을 포기하지 않는다, 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런 어떤 골모로 가 있는 장교 가족, 백인 중산층에 대한 어떤 미군의 배려라고 해야 될까 서비스, 최소한 미국의 중산층 수준의 문화적인 것을 특권으로서 부여를 하겠다라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 캠프 안에 상황을 봤을 때는 그곳이 굉장히 풍요로운 공간으로 비춰지지만 사실 백인 중산층, 특히 미군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그런 초엘리트의 가족에서 봤을 때는 남부의 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협소한 공간에 풍요로운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샵식을 불러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논리적 과정 속에서 디자인을 한번 보는 건 어떤가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실 캠프에 있는 백인 중산층 가족은 일본의 공예 문화의 소비자이기도 했어요. 동시에 양방향성 있는 거. 이게 되게 재밌는 드라마가 있는데 미드인데 매드맨이라고 혹시 아세요? 미국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사람이 장교랑 자기랑 이제 장교가 죽고 자기는 살아 신분을 바꿔가지고 미국의 광고계에서 일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럭키 스트라이크나 이런 것들 다 이거 카피라이터 쓰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어떤 광고 에이전시 회사의 중역 사무실이 일본식으로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 한국전쟁과 태평양을 거치면서 일본의 디자인이라는 것이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다른 어떤 문화적 혼종상이 나오다는 점도 같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일단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김재수 선생님부터. 제가 길게 말씀하셔서 까먹었어요. 두 가지였던 건 기억이 나는데 예. 터키, 축구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국전쟁의 의미, 그러니까 백비니까 백비에 나중에 우리가 뭔가를 새기게 될 때 사실 희생자도 있고 또 같이 전쟁에 참여한 파트너도 있고 이 그 등장인물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 백비는 예. 민간인 학살의 상징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군인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백비의 상징은 이제 민간인 학살이라고 흔히 얘기해 주는데 그 양민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희생자들은. 그렇지만 이제 뭐 제주도 안에서 그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또 경찰들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무장대라고 해서 무장대한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순위 삼촌에 나오는 것처럼 알고 보면은 그 경찰이었는데 또 이제 친척이란 말이에요. 친척이 된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적과 뭐 이렇게 피하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공동체가 흘러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기념화가 되면서 그 국가가 인정한 죽음만 사실은 기념 그 시설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주 4.3 같은 경우에 4.3 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무장대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그런 위령이나 전시가 아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국 세력이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보면은 그 우리가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걸 규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양민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 예. 뭐 항쟁인지 어떤지.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그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딱 양민학살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제주도는 그 유일하게 그 뭐지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를 거부한 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데 저항의 도시이기도 했거든요. 항쟁의 의미도 있어서 지금을 그걸 규정하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백비라는 형태로 그 비워놓고 그 백비 안내문에는 앞으로 이제 분단이 끝나면 여기에 정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안내문을 취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의 과도기적 형태를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좀 발표가 부실했는지 터키 축구하고는 잘 연관이 안 됐어요. 네. 예, 그거는 뭐 일단 제가 사과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선생님이 처음에 백비를 내세워서 한국전쟁의 어떤 그 기념의 의미를 백비하는 상징을 한 거 아닌가라고 제가 잘못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네. 4.3 얘기 듣고 네네. 납득했습니다. 그래 제가 파주 설마리를 갔었는데 그때는 또 영국군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었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 갔을 때 그 영국 대사관에서 이렇게 차를 쭉 몰고 이제 설마리 전투 기념을 하고 계셨어요. 그 영국 관계자분들이. 그래서 이게 미국의 전쟁이라고 막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 나름 캐나다는 캐나다 나름대로 기념을 하고 또 영국 대사관에서 영국 나름대로 기념을 하고 또 이제 가평에서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가평을 가보면 캐나다의 상징인 단풍나무가 막 이렇게 심겨져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제가 트랜스내셔널한 기억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뭐 많은 여러 국가의 분들을 모시지 못했고 또 너무 생각보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이 커서 좀 섭외하는 되게 어렵고 저도 지식이 짧아서 주로 이제 일본 관계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국내에 이렇게 지금 기획을 하게 됐는데 아까 손혜령 선생님이 아침에 일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문화 기억으로서 지금은 되풀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험 기억들이 사라지는 자리를 채워가는 상황이고 또 우리 학술대에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을 환기한다는 의미에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이상한 그 흉물스러운 그 기념비. 예, 그거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거 4.3 때도 네네. 계속 이제 철거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네네.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박진경 추도비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 제주도 호국원에서는 그걸 없애지 않고 없앨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흉물스럽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니까 그 과도기 정의의 양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그 한국 전쟁 중이죠 아직도. 그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정전 70주년인데
그 한국전쟁 70주년처럼 정전 70주년 행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학술계도 그렇고 그 온갖 단체에서 다 할 텐데 제가 제일 쇼킹한 것은 자기 사유지에 기념물을 개인적으로 설치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장소를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이게 지금 녹화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씀하기는 그런데 성조기 형태의 석재 건축물을 한 건물 높이 한 2층 정도 크기에 자기 땅에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인적인 기념인데 재밌는 점은 이분이 그렇게 이제 자기 땅에 이걸 엄청 큰 성조기,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관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거기를 방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진과 자료들 보여주셨는데 재밌게도 민간에서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 부대에서 와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테이프 커팅식도 하시고 이렇게 뭐랄까 이제 고문장 뭐 이런 비슷한 거를 서류를 만들어 주시고 미군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념물들이 이제 한국전쟁에 대한 기념을 제가 이제 논문에 썼다시피 한반도 전체가 이제 기념물로 뒤덮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념물들이 사실은 현재 정치랑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 기념물들 어느 정도 이제 논의가 성숙이 되면 정리도 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되고 남길 것은 남기고 뭐 이렇게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아주 긴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그 마모가 되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철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 같은 경우는 철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관광 상품으로 팔기도 하고 막 벽돌 조각에 막 몇 유로를 주더라 제가 아무튼 그렇게 철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박진경 추모비를 쪼개서 관광 상품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문화적인 대응. 만약에 그게 우리가 공론화가 돼서 합의에 이른다면. 그래서 그 기념물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이제 후세대를 위한 기억으로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쉽게 설치하거나 쉽게 부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장선생 예. 어려운 질문 있나요? 아까 선생님 질문 저한테 2개 주신. 아니요, 하나 정도죠. 그러니까 장혁주의 한국에 대한 혐오는 이해하지만 다른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혐오가 한국전쟁으로 생겼냐 이거는 선생님한테 드릴 질문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일본인 처와 관련된 것은 사실 이 백비에도 사실 새기기 힘든 이제 그런 어떤 어디에 새겨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건데 이걸로 한국전에 복귀할 때 리레이팅할 때 일본인처는 과연 이제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서사가 가능한가? 네. 예. 이게 아까 토론 시간에 이원 선생님이 세 번째 질문인가? 맞아요. 예,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으로 이 그녀들의 존재를 포착할 것인가, 서사화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일본이 철하는 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 정부가 이제 사실상 버린 거잖아요. 기민 정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백한 피해자인데, 근데 피해자로만 그녀들을 본다고 했을 때 또 갖게 되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후 일본의 자기 피해자로서의 표상하고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여성주의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이제 이 피해자성을 또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기도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요리조리 피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좀 다양한 케이스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생애사나 이런 구술사 같은 걸 보면서 좀 그러니까 장혁주의 텍스트 안에만 있는 거 말고 좀 다양한 유형들을 좀 봤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녀들이 피해를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이보다 더 불행할 수 없다 싶을 정도. 물론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많지만 이제 그걸 논외로 한다면 이제 생존자들 중에서 정말 고생스럽게 이제 살아오신 분들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여성들의 존재가
일본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생겨났고, 근데 이런 것 역사적인 그 사실은 또 계속 남아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한국에서 겪은 고초, 그러니까 일본인임을 감추고 뭐 여러 가지 비난과 숨죽이면서 살아왔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러니까 일본 여성들이 이제 그 마을에 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본 그 마을 어디에 있는 그 벚꽃 나무들을 막 베는 걸 봤을 때 그녀들이 느꼈을 공포,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나 그런 식민 정책의 과오를 가장 약자인 그녀들이 담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그런 것들을 좀 물어야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 한국 전쟁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일본인 뭐 있을 수 있지만은 뭐 그 참전했던 중국인인데 뭐 한국에 남는다든지 여러 사례가 사실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할 때마다 과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 먼저 얘기 듣고 또 저기 내수 접속하고 계신 손혜령 선생님과 다른 분들한테 또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희아 선생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사님은 그런 거 쓰신 줄 알았더라면 미리 좀 여쭤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볼모로 와 있는 그 군인들의 가족, 그러니까 백인 중산층 일종의 애국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한 국가의 서비스로서의 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입장에선 사실 그 당시 뭐 더 예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만족시킨다 이런 데까지 나아갈 여유 그런 것도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의 디자인에 대한 필요보다 그냥 미국은 만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했던 거고, 일본이 배우는 입장으로서 이걸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구나, 미국식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게 배우는 의식은 일본 측에서 훨씬 더 컸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그 디펜던트들을 만족시키려는 것이었을 것이고, 극장이나 상점, 뭐 PX 안에서 물건 싸게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하나의 일종의 서비스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도 음악 공연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유신현 선생님 책을 보면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국의 그 당시에 총 수입의 절반 넘었는데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액수가 컸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측면의 지적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디펜던트들이 일본 공예 문화의 소비자이기도 하다는 지적도 참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화끼리 만나면 이제 당연히 한쪽에서만 수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쌍방향으로의 수용이 일어나는데요. 일본이 또 그 당시 대미 문화 선전이나 수출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인 입장에서 그 기억을 살펴보면 또 재미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손혜령 선생님 지금 접속해 계시나요? 예. 예, 그 손혜령 선생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저한테 던져주신 질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그러니까 군을 지원했었는데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사실 뭐 미국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은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이랑 좀 친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산당보다는 국민당을 많이 지원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많이 견제했었고, 그리고 또 1948년부터는 공산당의 승리가 좀 약간 가시화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공산당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러면서도 국민당이랑 완전히 사이 이렇게 완전히 끊어지거나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산당은 약간 미국에 이렇게 편이 부동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좀 약간 반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적이라고 그런 사람 그런 존재인 걸로 생각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러니 1949년부터는 일본을 미국 무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본이랑도 많이 더 미국이랑 일본이랑 더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진 거죠. 또 다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미국에 대한 인상이 별로 되게 안 좋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렇게 반미 이데올로기를 그런 반미에 관련된 이데올로기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로 시사전쟁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니까 종이로 만든 호랑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좀 약간 미국에 대해서 좀 친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전을 많이 해서 미국에 대한 인상을 많이 바꿨어요. 네, 그게 나중에 저기 폭풍이 돼가지고 그 90년대 때 미국과 그 교류를 할 때 좀 장애가 되거나 하진 않았을까요? 어때요? 원래 그 사실 그 신중국이 건립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세기 정책을 이렇게 실행을 해서 중국을 사실 많이 견제를 했었던 거죠, 사실. 예. 근데 그래도 이런 화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러니 갈등 같은 걸 계속 이렇게 풍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화해하자고 그래 70년대부터 그런 접근 다시 시작한 거고. 예. 그래서 좀 약간 원래 좀 사이는 좀 복잡한 거죠, 그런 사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 던지는 게 냉전이라고 했을 때 소련과 미국의 네. 어떤 관계를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좀 명확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또 달라가지고요.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거죠. 그리고 미국에 대한 좀 약간 믿을 수 없는 감정을 품으면서 그러니까 소련이랑 손을 잡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그냥 소련 일변도로 이렇게 정책을 취한 거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저기 오랜 시간 기다리셨지만 카지오さん 제일 독특한 카지오さん聞こえますか? こんにちは。はい。ナムさんどうもこんにちは。お久しぶりです。お久しぶりです。はい。チャットの方でご質問をいただいた件について少し補えればと思うんですけども、1951年の7月号の展望という雑誌にですね、サルトルは朝鮮動乱をどう見るか、という評論が掲載されています。で、基本的にはここでサルトルは、どちらかというと中国の、朝鮮半島への介入を支持する、というような論調のものになっています。こういった形でサルトルも朝鮮戦争にいろいろ発言をし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少し、補足として一点気になるのは、51年あるいは52年あたりのいろいろと資料を調べてみると、韓国戦争のことを基本的には日本では朝鮮動乱というそうですね。呼んでいて、どうも国家間の戦争として認識されてい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な疑問を持ちます。要するに内戦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それが飛び火してくることを非常に懸念するというような仕方で、この戦争が捉え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少し気になるところです。で、55年、6年ぐらいになると朝鮮戦争という呼び方が定着する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当時は朝鮮動乱という言い方が一般的であるというようなところに、この戦争を日本人がどう捉えていたのかというようなことのヒントが隠れてい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ということは、補うとその通りすみません。ということはやっぱりこの朝鮮動乱という言葉から考えられるということはやっぱり日本人が怖がっていったのはじゃあ日本も内戦に入るこれによって内戦に入ると困るそういう認識でしょうか。
そうなんでしょうかね。同時にそれは世界戦争の危機感ということでもあるんだと思うんですが、一つはやっぱり日本人がその戦後の韓半島をどう認識していたかというときに、2つの国家があるというふうにはあんまり多分認識されてい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気が、します。그러니까 그 저기 샤르트가 그런 이제 그 북한을 지지했다 이런 것은 이거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데 가장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인들의 그 한국전쟁 인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조선 동남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그 한반도의 두 개의 국가가 들어섰다라는 데까지 그것을 현실로서 그렇게 인식을 사실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이제 일본인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건 일본에서도 똑같은 어떤 내전이라는 걸 겪는 거에 대한 두려움 아닐까 했을 때 내전 뭐 이런 구체적인 느낌보다는 일단 이 그 한국의 어떤 혼란 같은 거를 겪는 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지금 이상혁 선생님은 일본어로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高麗大学の立学と申しますの梶尾先生に質問したいんですけれども、色場の孤独からの意味を見ますと、機能形状のヒューマニズムは現代の文字を直視すること、または、いわゆる外部を直視することによって内面を発見することが重要ですし、それを根拠にして維持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そういう観点から見ると、朝鮮戦争の両義性というか二重性というか、そういう中で経済的な復興や社会の安定化などによって当時の知識人たちは大軍現実に対する関心を失ってしまい、彼らのヒューマニズムが変質されていくと言え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ので、そういう観点では理論の更新性ということが非常に重要なヒューマニズムの土台のようなものが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て、しかしヒューマニズムというのはこの社会の更新性によるものでよって形成されることだけではなくて、形成されないということが議論の出発点です。引用された存在の芸術を見ますと、そして広場の孤独も同じなんですけれども、むしろ外部を経由して内面を発見する、形成することの限界が露呈されているようにも見えます。当時のこの喪失と成熟ですよね。当時の有名な本ですけれども、それを引用した大野恒弘によりますと、戦後民主主義社会の共本性、フィクション性ということは政治と文学の問題につながり、文学、いわゆる指定的なもの、フィクションを通してその矛盾、戦後の矛盾ですよね。そういうような矛盾というかジレンマを解決していると言います。つまり外部や現実の問題を隠蔽する内面の強固性が日本の戦後の精神性の土台ではないかという考え方ですよね。それを言い換えれば、これは外部から発見された内面の強固ということが成り立つのではないかと思うので、そういう観点から見れば、朝鮮戦争ということ自体が問題ではなくて、彼らのヒューマニズムが持っている問題点は外部から目をそらした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内面それ自体をちゃんと直視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問題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て、それに対して質問します。しています。はい、根本的なご批判だと思います。まさにその通りで、特に日野慶三の批評をたどっていくと、その外部っていうのがやっぱり日本後進国であるという時に、
それを乗り越えるで知識人として、国をこう引っ張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一種啓蒙思想のような、傾向が、あります。でその結果その外の現実に対して自分が関わっていくコミットするっていうような、そのきっかけが失われているところにやっぱりその限界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見ました。でやっぱりその近代文学現代文学というその雑誌の中でもそのことについての内部批判がいろいろとあって、キム・テジュンのような人もその一翼にな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やっぱりその内と外を切り分けてで外がやっぱり問題があるんでそれに対して自分はその内面をある意味では一種ロマン主義的な主体として保持しているというような図式から知識人が逃れら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るようにも思います。ご指摘の通り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너무 아리가토. 지금 질문은 채팅창에 올라온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전후 일본 문학자들의 어떤 휴머니즘이 가진 문제점은 외부로부터 눈을 돌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면 그 자체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요. 결국 일본 지식인들이 어떤 내부랑 외부를 분리하고 외부에 대한 어떤 참여라는 문제를 어떤 내부의 그 문제로서 가지고 내면의 문제로서 가지고 간 것은 그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세진 선생님께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어떤 그분들 한국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는 KBS 다큐를 참조할 수 있다 해가지고 KBS의 2014년 08월 부산 영락공을 찾는 그녀들 조선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 남은 일본 저들이 있다라는 어떤 KBS의 방송의 유튜브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장세진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중에 소위 한국인들의 장혁주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데요. 일본인 아내에 대한 입장이 어떠했는지 물론 다양하겠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떠하고 앞서 언급한 유튜브 링크들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왜 변화했는지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표해주신 분은 홋카이도 대학 석사과정 윤태우 선생님이십니다. 네, 윤태우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일본인 안에 처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제 인식, 입장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 또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또 변화의 원인은 뭔지 그걸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논문에서 계속 처음에 강조했던 거는 이 일본인 처라는 이 여성들이 굉장히 비가시화된 존재였다. 그냥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있다가 알려지게 된 게 이제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국면에서 이런 이제 여성들이 있고 그래서 국정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자레원이 이제 생기면서 근데 나자레원은 사실은 한국 정부에서 마련해 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그 민간인에 의해서 이제 설립된 시설인데 그분 이름이 김용성 씨인가? 지금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투옥 당하셔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분의 아들이 이제 일본 여성을 돕기 위한 시설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민재적인 어떤 원조, 구호, 복지 이런 거였던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생겼을 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왜 도와줘야 되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본 게 이제 70년대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이 나자레원이라는 게 82년도에 이제 일본에서 출판되고 나서 일본에서 이제 화제가 됐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9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든가 상대와 이런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우리한테는 위안부라는 존재가 있지만 일본에는 이런 존재가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상대화하는 그런 어떤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학계에서 생애사나 부술사 이런 연구가 활성화되는 것도 90년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참 장세인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새로운 목소리를 발굴하면서도 또 그것이 어떤 식으로 또 전용돼 가지고 각각의 어떤 내셔널리즘을 강화하는데 전용될 수 있다 가능성까지 보시면서 굉장히 이 목소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쓰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올바른 자리에 놓기와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굉장히 존경하고 싶습니다. 이 힘든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자님, 그 제가 다니엘 선생님이 지금 꿈나라에 계신데요. 네. 제가 약속을 혹시 질문이 나오면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 사실을 공지해 주셨습니다. 예, 그 지금 다니엘 그 선생님께서는 좀 시차 문제로 지금 수면 중이십니다. 근데 저희 잠자리 들기 전에 이제 저희한테 혹시 플로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좀 질문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나중이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저희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다니엘 킴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말이 뜨면은 좀 영상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제가 뭐라도 아무 말 대잔치라도 하겠습니다. 예. 질문 써주시고요. 그 이선진 교수님께서 버전이 4개가 있다. 그 순교자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선진 교수님께 버전이 어떤 버전이 있는지 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제가 이제 이 토론을 임하기 전에 저희 번역학 전공하는 학생이 이제 이 4개의 번역 버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논문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64년이 나왔나요? 이 소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장왕록 선생님이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 도정일 선생님이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 90년대 초반에 김은국 선생님이 자가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다시 도정일 선생님이 재번역을 해서 현재 총 4가지 버전이 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 김 선생님께서도 마지막 그 소설의 단락에 대해서 이 이데이가 그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내려온 그 이전에 군목이었던 고목사가 이끄는 그 피난민 촌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는 장면에서 한 무리의 그 피난민들이 이제 모여 있으면서 바닷가에서 이제 그 The Song of Homage to Their Homeland라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목을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좀 유토피아적인 그 내셔널리즘에 대한 개념으로 센티멘털 내셔널리즘의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치 체제가 표방하는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벗어나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형태로서의 내셔널리즘을 이제 제안을 하시면서 그냥 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웃조리는 곡조만 이렇게 들리는 그 곡 자체가 그러한 이제 센티멘탈한 내셔널리즘의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제가 이제 페이퍼에서 읽기에는 이제 그것이 비록 가사는 없지만 아마 코리안 내셔널 앤덤일 수도 있고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모호한 해석을 자아내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버전 중에서 제가 낮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그 자왕록 선생님께서는 조국의 노래, 그 다음에 김은국 선생님은 고향의 노래, 도정일 선생님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조국의 노래, 그 다음에 재번이 되는 고향의 노래,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독자로서 이 번역자가 이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이제 이 작품 전체에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셔널리즘, 이제 이것이 이제 마지막 단락에 이 문구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보면 My People이라는 또 이 어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 결애라 할 것인지, 내 사람들이라 할 것인지, 내 동포라 할 것인지, 이제 이것도 이제 연동이 되어서 이제 번역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의 그 분석에 따르면 이제 김은국은 이러한 이 내셔널리즘에 대한 일종의 그 반대 입장에서 그러한 어떠한 국가에 속해 있는 소속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내셔널리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배제한 형태의 사람들, 고향의 노래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이제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아까 다니엘 김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이 작품 전체에 그러한 내셔널리즘에 대한 현존하는 내셔널리즘에 대한 이 비판 이러한 것들과 괴를 같이 하는 이제 그러한 번역을 이제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작품을 이제 독자들이 이제 읽었을 때 이제 그렇게 다르게 번역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그 작품이 여러 의미를 이제 갖고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독자가 갖고 있는 또 나름의 해석의 지평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해석의 지평 속에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번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 그것이 이제 뭐 60년대나 70년대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일종의 그 내셔널리즘 이런 것들이 이 번역자가 이 굉장히 모호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제 구절을 번역을 하는데 영향을 준 게 아닐까. 그래서 장항록 선생님 책을 보면 뒤에 이게 아마 애국가나 찬송가이기 쉽다 이런 이제 각주를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 장항록 선생님 버전이 조국의 노래인데 그 당시에 이제 첫 번째 버전이잖아요. 네. 첫 번째 버전 이후에 그 1년 뒤인가에 바로 영화가 나왔어요. 유형목의 수교자가 나왔고 그 이대희 역할을 이제 그 남궁원이라는 잘생긴 배우가 했는데 거기서 맨 마지막 장면에는 그 애국가가 갑니다. 그래서 애국가가 희미하게 흐르는 장면이 나오고 이대희가 독백을 하면서 이제 부산으로 가기 전에 나오는데 그 장항록 버전의 조국의 노래를 그대로 이제 애국가로 영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기대치는 그 영어로 쓰여졌지만은 그 당시에 독자들, 한국 독자들, 한국 영화 관객들은 그걸 이제 애국가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중요한 맥락들이 또 있었군요. 예. 요거는 저희가 녹화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번역을 붙여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시간이 얼마 없으니 한 명, 2명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좀 들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기 줌에 접속해 계신 분들 중에서. 줌에서는 손들기 기능이 반응에 눌러보시면은 예. 노란색 손바닥이 나오거든요. 그걸 하셔도 되고. 거의 나올 얘기들은 많이 나온 것 그러니까 같은데. 뭐 손들기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노란색 손바닥. 예. 손을 내릴게요. 그러면 또 이게 녹화하는데 마가 뜨면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또 아무 말 대잔치를. 네, 김 선생님, 김 선생님보다는 이현 선생님도 이번에 이제 그 한 2년 동안 그 한국전쟁과 관련된 공동 연구하면서 이번에 발표는 안 하셨지만 이 나름대로 뭐 다른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예. 예. 저는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사실 장세현 선생님 질문에 제가 세 번째 드렸던 그 질문이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이런 일국적인 관점에서 절대 이제 딱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존재들이나 기업들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걸 이제 발견을 막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게 일반화가 될까 안 될까 하는 부분이 저도 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뭐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 그러니까 어떤 이 마이너리티들이면서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 곡절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뭐 역사든 어떤 표상의 단계에서든 이거를 재현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또 너무 낱개로만 이렇게 다 흐트러 버리면 이걸 또 어떤 학문 영역으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딱 손쉽게 딱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게 너무 흐트러지는 게 또 문제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보면 볼수록 이걸 어떻게 일반화해서 발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게 제일 많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난감한 상태. 그래서 장세현 선생님도 그 서문의 그 서론 부분의 끄트머리에 제가 그 3번 질문이 그게 있었는데 되게 좀 그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이 일본인 처들의 존재도 사실 그런 존재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난감합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라는 게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여러 가지 자료나 우리가 몰랐던 걸 알게 되면서 더 난감한 기억, 이것을 새로 알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일본인 처라는 존재를 한국 전쟁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을 때, 혹은 4.3을 통해서 이제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이제 정말 엄청난 범죄가 일어난 걸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떤 묘비병을 써야 되고 어떻게 침몰 해야 되는지 점점 알 수가 없어지면서 결국 한국 전쟁이 무엇이었는가, 누구의 전쟁이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고 오랜 물증에 빠지고 지금 저희 3년차 하고 있는데 거의 초반보다 3년차 되면 뭔가 정리되는 기분이 좀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더 알 수가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 한국 전쟁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학자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라는 것들이 하나둘씩 오히려 더 많이 발굴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어떤 기억이라는 것들이 지금 동시에 오늘날 저희의 문제, 나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걸 새삼스럽게 깨달은 오늘 공부의 장이었습니다. 네, 종합토론은 저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토론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의 사회를 만드는 고생해주신 남성호 선생님께 박수를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이제 플로어 여러분과 그리고 주내 여러분들 모두 감사 인사드립니다.